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또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핀테크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이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지수 코피스가 일제히 하락하며 이와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집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대출 규제 또 한 번 강화됩니다. 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곧바로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 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 회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된다면 만기까지는 대출을 쓸 수 있겠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400만 대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019년 자동차 산업 연간 동향을 발표하며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95만 1,000대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내수 판매와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인 친환경차와 SUV 수출이 늘어나며 총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430억 7천만 달러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죠. 개인 신용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핀테크 산업 성장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통과 이후에 첫 정책 설명회 자리에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 금융과 가장 밀접한 신용정보법 통과로 방대한 데이터가 개방되면서 핀테크 업계도 화색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은 오늘 서울 창업허브에서 2020년 핀테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린 금융당국 설명회. 수용 인원을 훌쩍 넘는 업계 관계자가 몰려 일부는 바닥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제 도입될 건데요. 그 마이데이터 계좌 하나로, 정보 계좌 하나로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산업입니다. 은행과 통신사가 함께 만든 알뜰폰, 안면인식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탄생시킨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판이 커집니다. 샌드박스 시행 1년이 2020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은 198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확대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예산을 확 늘리자 핀테크에 뛰어든 젊은 기업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핀테크를 시작을 하기 위한 초기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집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6%포인트 낮췄습니다.
6개월 연속 하락세인데요.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금리도 0.03%포인트씩 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인하한 것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코픽스가 하락한 영향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잔액 기준 코픽스 1.59%,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6%로 각각 전달보다 0.06%포인트, 0.03%포인트씩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말한 뒤에 청와대 일각에서 주택매매 거래 허가제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9억 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금지, 또 다주택자 양도 차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이 좀 이제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집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런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런 얘기가 이제 대책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일단 오늘 뭐 국토부 차관 얘기 차치하고요.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일단 뭐 현실화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고제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팔 때 해당 지자체에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 달이면, 제가 정확히 말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이 매매 거래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이렇게 기간이 좀 앞당겨지는데요. 예. 자, 이런 좀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주택 거래를 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곳은 없다. 이렇게 좀 잘라 말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택한 나라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네,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요,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헌법 23조 1항에는 우리는 그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 한 15년 전쯤이죠.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가 됐었는데 시행은 하지 못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에서인데 지금 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규제 방안으로는 9억 이상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강화가 되긴 했잖아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이번 방안은 그래도 조금 뭐 현실화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 16 대책이죠. 그때 뭘 했냐면 15억 이상 주택을 담보로 이 담보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데 네. 근데 이때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구간을 정했는데 9억 이상 15억 미만 주택에서는 LTV를 2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면 14억짜리 집을 가지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 9억까지는 LTV를 40%를 적용을 하고 그 이상 되는 5억 원에 대해서는 LTV를 20%만 적용하는 이렇게 구간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9억 이상분에 적용되는 이 LTV 20%를 정부가 0%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좀 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LTV 40%가 적용이 되니까 이게 한 20%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9억 미만 주택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현행 12.16 대책으로 따져서 14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보다 1억 원의 현금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강화돼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하거나 뭐 20%로 낮추거나. 근데 LTV 같은 경우는 지금 70%부터 이렇게 구간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그렇죠. 시장의 정설인 것 같고요. 이것도 근데 말이 많긴 합니다. 지금 어떻게 담보대출을 금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가구 2주택부터 양도 차익을 전액 환수하게 될 거다라는 네. 부분인 건데 네. 말들이 많죠 지금. 이거 네네. 엄청 제일 심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양도세도 이제 불로소득으로 보고 예. 이걸 뭐 전액 뭐 국가가 환수하는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인 건데 사실상 좀 불가능한 대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정부가 워낙 이 강도 높은 규제를 좀 예고하고 나서니까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일부에서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이런 배경이 좀 됐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12.16 대책 발표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양도세 혜택을 좀 엄격히 제한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도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전액 환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양도세 혜택을 줄여왔거든요. 그렇죠. 뭐 작년 12.16 대책에서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공제 거주기간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건데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에는 2년 실거주에 10년 보유하던 거를 10년 보유뿐만이 아니고 10년 거주도 해라. 그래야 장특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좀 내용을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추가할 수 있을 걸로는 보이는데 다만 이 양도 차익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하나씩 지금 짚어봤는데요. 사실 집으로 돈 못 벌게 하면 집값 바로 잡힐 겁니다. 뭐 돈을 못 번다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거 안정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라는 점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창킨 기자였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신입사원들을 만나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공동체 행복 추구를 위해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그룹 신입사원 교육에 참석해 SK그룹 신입사원 700여 명 및 경영진 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SK 신입사원과 대화는 최종현 선대 회장이 경영 철학과 비전 등을 직접 설명해주기 위해 시작한 행사로 올해로 4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SK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입사원들이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과감하게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암사 종합시장을 찾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촉진에 나선 건데요. 시장 상인들이 변화하는 소비와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온라인 유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싱싱한 채소부터 다양한 반찬까지 클릭 한 번으로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듯 제품을 구매합니다. 온라인 결제를 마친 상품의 정보는 해당 전통시장의 상인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전통시장의 품질 좋은 상품이 집 앞으로 배달됩니다. 이는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시장 급성장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등 유통시장이 변화하자 전통시장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중기부는 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도 이러한 어떤 그 변화하는 환경에 같이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런 전통시장의 스마트화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암사 종합시장을 찾아 설명절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벌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전담 셀러를 활용한 상품 기획부터 같이 삽시다 플랫폼을 통한 판매까지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기업 공시 등 IR 활동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1분 이내로 종료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IR 효과를 하나하나 측정하고 심층 분석하기란 아주 어려운 작업이겠죠. 그런데 한 스타트업이 국내 최초로 0.001초 단위의 IR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출시 소식을 전해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업 정보가 공시되자 주식 거래량이 널뛰고 해당 공시 효과는 주가에 60초 만에 반영됩니다. IR 정보는 투자 판단의 기초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다트 오픈 API에 요청하는 정보량은 1분에 60건, 법인은 분당 1,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공시 10건 중 3건만이 장중에 이뤄지고 국내 IR 컨설팅 대부분이 기업 설명회나 컨퍼런스 콜 대행에 그치는 등 우리 시장의 IR 역량은 20년째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에 스타트업 폴리데이터랩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기업의 IR 효과를 분석해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연내 출시해
국내 기업의 IR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제안합니다. 저희는 1000분의 1초 단위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찰하고 기업에게 해당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런 예비 체계를 만들어 둠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동안 개별 기업의 자체 역량에만 맡겨온 문제를 빅데이터 기술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폴리데이터랩 측은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IR 시점을 찾아낼 뿐 아니라 한미약품 사태와 같은 불법 내부 정보 거래 현상도 잡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폴리데이터랩은 공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코스닥 상장사들과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IPO 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이나 외형적으로 이미 다 법무팀, 모든 여건이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중소기업, 이런 작은 회사들은 추후 IPO를 했을 때 이후에 많은 증권사의 손을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교육산업의 오늘과 미래를 살펴보는 제17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오늘부터 개최됩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에듀테크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오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국내외 350개 기업이 참가해 약 1,200개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핀란드와 덴마크가 주빈국으로 참가해 북유럽 선진 교육을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또한 교육 컨퍼런스 에듀콘 2020과 인공지능 모의 면접 체험, 국제 로봇 대회 등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교육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에듀테크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중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G스페이스는 일체형 컴퓨터와 랩탑을 활용한 교육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과학과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분야를 융합한 스팀 교육을 모티브로 3D 전용 환경과 스타일러스 펜을 통해 복잡한 설계도나 해부학 등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강하게 요구되는 각 영역을 융합해서 교육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고요. 흔히 머리에 덮어쓰는 HMD 형태의 VR이라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G스페이스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이라는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교육 트렌드와 제품이 교류되며 교육 네트워킹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대인 유산박물관의 홀로코스트 예술전이 이번 주 뉴욕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홀로코스트 이후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박물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연필이나 크레용으로 그려진 홀로코스트 목격자들의 진술서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 정권에 의해 살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작가인 셈입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주의, 편협함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아우슈비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4%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다 3.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무려 53.8%에 달했습니다. 1991년 이후 28년 만의 최고치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심화했던 2002년의 26%보다도 높았습니다. 항목별로는 보건 항목이 7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통신이 63.9%, 가정장비 및 유지보수도 63.7%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식음료 가격도 56.8%나 올라 서민들 생존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도 물가가 48% 오르며 중남미에서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물가 고공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상원 탄핵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 의회에서 탄핵 소추위원 7명을 발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것은 미국 헌법에 관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우리 대통령이 누구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의 소추안 통과 한 달 만에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 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관영 채널인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여군들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된 이 화면에는 김 위원장이 다소 협소한 공간에서 여군들의 공연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부대 방문은 김 위원장이 이전에 서해 국경 근처에 있는 창린도 방어부대 방문에 이은 점검의 일환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부대 시찰에서 여군들의 배구 경기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계단에 앉아 시합을 지켜보는 김 위원장에게 한 여군이 방석을 권해보지만 거절당해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대 병사들에게 쌍안경과 자동소총을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이 언론에 잇따라 나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곤 전 회장은 14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에서 18년을 보냈다며 나는 일본의 잔인함과 공정성 결여, 공감 부족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검찰과 사법 시스템을 거듭 비판한 발언입니다. 곤 회장의 인터뷰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집에서 진행됐으며 그의 부인 캐럴 곤도 함께했습니다. 캐럴 곤은 남편의 도주에 관한 질문에 그가 일본 탈출에 성공해 행복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지난해가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영국의 기상청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 높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더웠던 해는 엘니뇨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과 최근 10년은 각각 역대 가장 더운 5년과 10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WMO는 예상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1도 상승했다며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기온이 3에서 5도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눈과 비의 양은 각각 1cm 내외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춥게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6도, 대전이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3도 보이겠습니다. 낮이 되면서는 기온이 올라서 평년 이맘때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웃돌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과 강릉 6도 보이겠고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로 인해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순환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북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인천과 청주가 영하 3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가 5도 보이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영하 1도, 낮 기온은 울진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내리는 눈과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가 늘고 또 관련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 유기한 사람들에게 징벌해야 맞지 않을까요?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잘 지내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라면 차라리 반려동물에 대한 보장성 보험 강화 등에 쓰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